33년 만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불리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특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DNA 감정이라고 하는 이 명백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도 용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하승균 전 총경님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승균 전 서장님이시죠? 예. 당시 팀장님이시니까 팀장으로 오늘 좀 제가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사실 모셨어야 되는데 어제 뭐 전화 통화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바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어제도 얘기를 하셨겠습니다만 이 용의자 뭐 그런 언론 보도도 좀 기억합니다. 정말 미치도록 잡고 싶다 이런 표현까지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마침내 그 용의자의 신원이 특정됐다. 어떤 기분이셨어요? 제가 과거 이 사건에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전 현직 때 여러 번 인터뷰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한 번도 웃어본 일이 없는데 오늘 좀 웃습니다. 왜냐 웃을 만큼 충분한 결과도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 밤잠을 설치시고 예. 기자들 전화 때문에 거의 전화기는 꺼져 있을 틈도 없었죠? 예, 그것도 사실이고 예. 그저께 오후부터 잠 1시간 정도 자고 계속 기자분들 오고 사건과 관련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느라고 이렇게 좀 피곤합니다, 사실. 예. 그런데 당시에 말이죠. 용의자가 3,000명이었다는 언론 기사를 제가 봤어요. 지문 대조한 사람만 해도 한 4만 명이 넘고 용의 선상에 올렸던 그 사람만 3,000명이 넘는다. 그 3,000명이라는 건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아마 3,000명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수사 대상자를 제 개인적으로 팀만 가지고도 25,000명을 확인했어요. 수사 대상자. 예, 25,000명. 예. 그런데 일단 궁금한 게요. 이번에 이 이름은 뭐 언론의 또 기자들은 어쨌든 간에 이런저렇게 해서 알고는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신원을 밝힐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네. 그 이모 씨라고만 하죠. 예. 이 이모 씨 이번에 특정된 용의자가 당시 우리 팀장님의 수사 대상에 있었습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이름 자체. 예. 우리 팀장님이 네. 백기종 팀장님이 어제 방송에서 그러셨잖아요. 잘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형사로 우리 후배인 백 팀장님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하승균 선배님, 제가 어제 이제 그 우리 주영진 앵커 앞에서 존경하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억납니다. 사실 이제 강력을 하는 사람들은 형사의 애로, 어려움, 고충, 또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사비를 들여서 그 팀원들, 반원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이런 희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참 방송 용어로 뭐 그렇게 부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형사를 향해서 곰이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강력 형사들을 가지고 곰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또 자기 개인 사비를 들어서 출장을 가고 이제 이런 그때 당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선배님이 정말 제가 그 종으로 행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밖에서 되게서 얘기했지만 지존파 사건의 고병천 반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우리 반에서 최초의 그 신고를 받은 지존파 사건이거든요. 그 고병천 반장을 또 가장님 하실 때 데리고 있던 또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강력 경찰 중에서 이제 그 디텍티브라고 하는 강력 정말 스트롱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강력 형사 선배는 사실 정말 그 하승균 선배처럼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기실에서 이제 뭐 주영진 앵커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쌓였던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사건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전 현직 뭐 후배들 뭐 현직에 있는 또 후배들 얘기 이러면서 지금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이야기도 지금 하고 그러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 하 팀장님 나오셨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형사님도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잡고 싶었는데 찾지 못했다. 그거는 그 용의자가 정말 용의 주도해서 그런 겁니까? 당시 우리 수사의 기법, 수사의 역량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입니까?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예.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수사 환경을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지금 같으면 뭐 CCTV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뭐 디지털 문명이 그렇죠. 해가지고 예. 당시에 또 범인은 꼭 어느 날을 택했냐면은 달도 없고 그 어둑한 구름 낀 날 같은 날 이런 날만을 꼭 택해서 그 어떤 특정한 피해자를 뒤쫓아가서 그 범행을 하는 게 아니고 제 깐에는 이 길로 여자가 지나갈 수 있던 길이다라고 했을 때 미리 가서 잠복하는 거죠. 예. 근데 요행이 지 입장에서 여자가 오면은 그걸 대상으로 삼겠지만은 공치는 날도 많이 있었겠지 물론 그 안 지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로지 우리 형사 입장으로 봐서는 아까 우리 백규종 과장님으로부터 제가 좋은 평을 받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 당시 형사는 누구나 그랬죠. 이 시체를 보고 그러면 사람이 그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거듭되는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볼 때마다 그 어떤 무력감 같은 거, 자괴감, 자책감, 피해자 유족 그 이상으로 아픈 감정도 느끼고 또 범인에 대한 증오심도 생기고 예. 이것이 그 하나의 동기를 부여해서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 아무리 수사를 열심히 해도 환경이 그러하고 현장에 남는 게 없어요. 오로지 사건이 거듭될수록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범인이 실수라도 해서 현장에다가 유리했을 자그마한 흔적이라도 그렇죠. 남겼을 그걸 찾아내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기도 하고 물론 탐문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아까 왜 용의자를 거기서 그 동네에서 못 찾았냐 우리가 저 백 과장하고도 얘기했었지만 어제 SBS 8시 뉴스 보니까 이 용의자로 특정된 사람이 그 당시에 화성에 주소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SBS 기자들이 확인을 했더라고요. 그게 오전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다만 DNA만 나왔다 해서 이 게임 끝난 거다. 사실 DNA는 과학 아닙니까? 뭐 60억 인구 중에 하나나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렇다면은 게임은 사실 끝났다고 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을 가져본 것은 그러면 연고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85년도에서부터 92, 3년도까지 그것이 좀 의심스러웠는데 그 진안리에 살았다는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그 진안이라는 그 지역 동네는 그다지 크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6차 사건 피해자가 살던 동네고 바로 자기 집 뒷뜰에서 죽었는데 범인이 거기서 나와가서 그 범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범인이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건 이건 형사들한테도 문제가 있었다.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근데 그게 오로지 형사가 범행 현장 일단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한다면 그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일단 목격자부터 찾고 탐문 수사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동네. 그렇죠. 그때 제일 눈에 띄고 착안을 하는 점이 불량한 동네 사람이라든가 또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든가 또 그날 밤에 그 지역을 나왔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탐문하는 과정에 형사들이 그 착안점을 탐문에서 많이 주민들한테 물어봤을 거야. 근데 이놈은 안 나옵니다. 얌전하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이 94년도부터 진역을 살고 있는데 모범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목적은 오로지 그 가석방을 염두에 그런 거거든. 그 성격이 그 범행 초기에서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다 얌전한 사람으로 부각됐을 것이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실 때도 그 당시에 이 용의자를 특정해서 잡지 못한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왜 거기까지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 그런데 DNA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퇴임하시는 우리 경찰관도 이거는 60억 분의 1이다. 이거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라고 하는데 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도 그 용의자는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심리는 또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정빈 법의학자 아침에도 이제 제가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같이 제가 방송을 이제 다른 매체에서 하면서 이제 또 들었는데 사실은 그 소위 말하면은 99.999 쌍둥이라도 이 식별이 됩니다. 동일한 그 형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 DNA 관련한 강필원 과장이 또 인터뷰를 했던 부분들 제가 봤었는데요. 지금 이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범죄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처제를 유인해서 성폭행하고 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수감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국선 변호인일 가능성이 있는데 변호인이 와서 사실은 양형에 필요하니까 모든 증거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자백을 해라라고 했는데 변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막 화를 내면서 그리고 돌아와서는 감방 동기에게 사실 내가 처제를 죽였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난 무죄다. 뭐 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거죠? 무죄를 주장하는 형태인데 지금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과학으로 규명이 된 증거 이게 이제 DNA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하승윤 선배님하고 대기실에 얘기했지만 저도 그렇게 다른 매체에 얘기를 했어요. 끝까지 부인할 것이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24년간 1급수로 살아온 것은 바로 말씀하셨듯이 뭡니까? 바로 형기 20년을 그러니까 강력 무기수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법에 20년형 이상 살고 3분의 2 이상이면 가석방 요건이 됩니다. 이걸 노리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놀라운 건 그거 아닙니까? 가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다음에 모 종교업체 회장을 하고 그다음에 안에서 교도관이나 감방 같은 수용자들하고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는 이런 형태는 바로 이런 것들 양의 탈을 쓰고 정말 늑대의 발톱을 숨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목적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경찰관이 18일, 19일 날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에는 그랬답니다. 덤덤하게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는데 2차에서 강력한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난 관련 없는 사건이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공소시효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부분 때문에 끝까지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밀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번에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 역할을 한 곳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입니다. 직접 담당했던 분이 이 DNA 감정이 왜 확실하냐 여기에 대해서 SBS 취재기자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에서 나온 혈액형은 피해자의 혈액형 물질과 용의자의 혈액형 물질이 섞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혈액형 물질과 용의자의 혈액형 물질이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B형이면 B형이 범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태의 혈액형이 참고해라라고 분명히 그때 다 얘기했을 거예요. 오차는 없어. DNA 실험은 뭐 오차가 발생하고 그거는 이론적으로 불가능. 적으로 표현을 해보라고 하면 99.9999 이렇게 나가요. 그냥 100%라는 게 없으니까. 예. 지금 경찰이 말이죠.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반드시 이번 사건의 진상을 우리는 파헤치겠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피해자 가족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팀장님께서 이미 퇴임을 하셨습니다만 그 조사팀에 다시 들어가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기사도 제가 얼핏 봤는데 혹시 그런 제안이 왔습니까? 안 왔지만은 정식으로 안 왔지만은 후배들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조금 전에 경기청장으로부터 좀 만나자는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안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현장에 투입돼서 수사한 장본인으로서 그 후배들한테 참 나쁜 유산을 남겨놓고 왔기 때문에 지금 후배들이 고생한다 해서 제가 같이 협력을 해서 매듭을 짓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지금 화성연쇄 살인 사건에 관한 누구보다 이 머릿속에는 가장 많은 자료가 축적돼 있는 분이 우리 팀장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캐비넷 안에 지금 과거 수사했던 자료들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예. 그러면 이걸 다시 조사하는데 본인이 저렇게 부인을 해버리면 DNA 결과가 나왔는데도 본인이 저렇게 부인하면은 그 용의자의 주장을 깰 수 있는 뭔가가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어려움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강제 수사도 못하게 돼 있고. 그렇죠. 이젠 처벌할 수가 없는 수사니까. 이럴 이거는. 때 제가 과거 경험상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흉악한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아까 우리 백 과장 얘기 들으니까 뭐 종교단체 뭐 회장도 했다고 그러고 이런저런 좀 발적에 본인은 오로지 목표가 그 가석방 돼서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한 20여 년간 복역 중에 혹시
혹시라도 뭐 개준의 정이 생겼을지도 모르고 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경험상 여러 흉악범들을 직접 신문하고 그럴 적에도 어떤 강제보담도 설득을 해서 의외로 자백을 받은 경우가 좀 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는 이제 어차피 가석방은 물 건너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 이제 자기에 의해서 희생된 피해자들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도 해주고 설득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설득. 그런데 이게 참 또 설득이 될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말이죠. 해봐야 노력을 해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어쩜 이렇게 같으시죠? 저 사람이 그렇게 감옥 안에서 열심히 모범수 생활을 한 것은 오로지 가석방을 노린 것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형사생활 오래 하시면 그런 감이라는 게 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강력 사건을 저도 뭐 1년에 한 5번씩 메인 브리핑을 하고 사건을 해결을 해봤는데요. 지금 강력범을 저지르고 무기수 같은 형태 또 20년 이상의 형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큰 꿈이 뭐냐, 희망이 뭐냐.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비유를 드렸지만은 양의 탈을 쓰고 늑대의 발톱을 숨긴 채로 모범수 생활을 이제 하거든요. 그 목적은 바로 가석방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아닌 밖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은 이 욕망이라고 이제 얘기를 저는 드립니다만은 결국 이 목적 때문에 그런 어떤 위장된 생활을 할 수도 있다. 물론 또 우리 그 하승균 선배님 말씀처럼 그동안에 뭐 한 그 종교 모임의 회장도 하고 또 굉장히 바른 모범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속을 알 수는 없지만 또 심적으로 그동안에 혼자서 회개를 하고 죄를 뉘우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형태, 그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하기 이전의 상황을 보면 정말 그 가정폭력, 3살 먹은 아이를 잔혹하게 때리고 부인에게 정말 하혈을 할 정도의 어떤 폭력을 행사했다는 게 네. 대법원 범죄 사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인용을 한다고 하면 과연 진정으로 죄를 반성하고 회개했을까 하는 의구심은 듭니다. 조금 전에 화면이 잠깐 나갔는데 말이죠. 이 용의자 이모 씨가 94년에 충청북도 쪽이죠. 그쪽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다음에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의 사진이 나갑니다. 당시 우리 형사님의 얼굴은 가렸고요. 저 지금 점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경우인데 저때 범행 수법이 살해를 하고 그 위에다가 뭐 검은 비닐봉지도 씌우고 그다음에 뭐 또 바지도 청바지. 씌우고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범인의 수법과 비슷했다라고 하는 게 물론 결과론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 저 당시에 저것도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로 큰 사건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94년이면은 마지막 범행이 있고 나서 3년쯤 뒤였는데 저 때는 혹시 저 사건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 사건 때는 제가 그저기 94년이라면은 92년도에 제가 보직을 옮깁니다. 예. 다른 나라. 그래서 92년도 저부터는 사실상 화성 사건으로부터 멀어지는데 그러나 그 후로 그 보도 자료라든가 이런저런 해 가서 좀 관여는 하고 간섭을 해왔는데 적극적으로 수사에 관여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 적극적으로. 네, 네. 그래서 저 사건을 미처 저 파악을 못 하셨던 거군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안타까워하는 게 당시 화성 수사팀장이 수사팀이 저 충청북도에서 저 사람이 잡혔을 때 범행 수법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러면 야 한번 우리가 한번 가서 조사 좀 해볼게 왜 이러지 않았을까? 이건 물론 지나서 결과론적인 저 지적이나 분석이긴 하겠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청주 지금 흥덕이고 그 당시 청주 서부경찰서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하승균 선배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자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사치를 유기한 강력범인데 이 사람이 1993년도 4월달에 청주를 이사를 왔거든요. 바로 화성 태안읍 진안리에 거주를 하다가 그렇다고 하면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 이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본부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에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았다고 하면 과연 그 범죄인을 우리한테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건 사실 법의 상식이나 수사팀의 그 상식상 맞지 않거든요. 그 영화 속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어떤 네. 지방 경찰서에 이제 형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 역량으로 안 되니까 서울에서 갑자기 와서 네. 그러다 형사들끼리 막 수사하겠다. 갈등하고. 네. 예. 그런데 그런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그 당시라도 존재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지휘를 받아서 이 피의자를 이제 이송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데려와 주라. 우리가 좀 수사하겠다. 이런 건 뭔가 좀 오류가 있지 않을까. 그건 나도 동감입니다. 예. 그거 뭐 택배 물건 왔다 갔다 하듯이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고 절대 우리의 그 주의를 받아서 신병 인도 또 이런 절차를 밟아서 무게 있게 수사를 하지 너네가 데려와라 간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었다고 봐요. 예, 우리 하 팀장님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범인에게 보낸 편지라고 해서 2005년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을 때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잠깐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경찰을 떠나시기 직전에 썼던 글인 것 같습니다. 예. 이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 내용 전체가 약간의 과장된다든가 예. 이렇게 했지만은 어떻게 형사가 범인한테 편지를 씁니까? 근데 만약에 범인한테 나중에 하고 싶은 얘기를 있다면은 뭐냐라고 했을 적에 제가 이 얘기 표현한 건데 죽지 말아라. 나보다 먼저 죽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반드시 너 살해인도가 나하고 만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내가 연기했는데 그때 좀 뭐 기자가 좀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예. 그 마음 그 의지는 읽혀지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이 DNA 이게 밝혀서 이게 매치가 돼서 이게 지금 웃을 수 있는 이런 이전에도 이 화성 사건으로부터는 어쨌든 제 개인의 짐이기도 했고 평생의 실패작이고 또 제가 그 우리 백 과장도 예. 형사라면 말이죠. 발로 뛰어서 결과로 말해야 되는 게 형사입니다. 말로만 한 게 형사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런 심정으로 발로 뛰어서 결과에서 잡았다 이게 형사지 안 잡으면 형사가 아니다. 예. 민간이나 다를 바 없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음악은 영화 살인의 추억, 화성연쇄 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했던 살인의 추억에 나왔던 범인이 범행을 저질 때마다 라디오에 신청을 했다는 그 노래인데 이 아름다운 편지가 저렇게 영화의 한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는데 이 편지가 가슴에 와 남네요. 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그만두는 날까지 자네를 찾아다닐 것이네. 그리고 그 망할 놈의 공소시효만 없다면 내가 없더라도 우리 후배들이 자네를 반드시 잡을 거야. 부디 나보다 먼저 죽지 말게. 우리 꼭 만나야지. 안 그런가? 이 마음이 읽혀지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 가시면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백희정 팀장님하고 우리 하승윤 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용의자 만나면 잘 설득하셔서 알겠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꼭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써내려간 글씨 한 줄 한